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를 골라봤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이신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종태입니다. 네. 차영석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팀. 네. 이걸 외울 때 대충 이제 한 200개 내려나? 네. 차영석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하고 있는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것 같지 않아요? 네, 전혀 안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래, 표정 중요해요. 네. 반가워 죽겠네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함께 이야기해 볼지 궁금하시죠? 역시 오늘 그 일본과의 그 경제 문제를 또 짚어왔는데요. 요즘 이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행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요.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영석 기자가 준비했죠? 노노자팬 사이트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냥 뭐 여기 대충 일본 상품 대체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 그래가지고 일본 상품 리스트 있고 거기에 뭐 그 상품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그런 노노자팬 사이트 좀 되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뭐 올라오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행 쪽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7월 한 17일 중순 그때 국내 그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내일동 네이버 일본 네. 여행 동호회. 이 사이트가 일본 자유여행 하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카페예요. 저도 예전에 여기 한번 들러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보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근데 여기 운영진들이 활동을 중단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운영진들이 지금 자기네들도 뭔가 의사표명을 좀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제 휴면 공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려면 이 사이트를 거의 사실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잡히는데 어쨌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휴면 공지를 올렸고요. 나름대로 아주 강력한 또 입장 표명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7월 23일에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였나요? 어떤 교육 관련 자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갔다 바로 왔다는 그런 뉴스도 보고 그랬었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런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업계에서는 어떤가요? 영향이 좀 큰가요? 분위기가 어쨌든 전세기 운항 이런 거 중단했다는 보도들은 약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 이런 데서도 일본 여행 관련된 상품 판매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이렇게 접었다고 하고. 맞아요. 홈쇼핑에서 엄청 일본 상품 팔았거든요. 간간히 여행사 하나토 이런 데도 지금 일본 여행 상품 예약률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 그래서 이 자료에는 아예 정말 퀴즈이기 때문에 보통은 숫자 같은 거 여기다 다 적어두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 대본에 답이 없어요. 대본에 답이 없이 제가 이걸 퀴즈를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서 이번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상품 있나요? 없죠. 네. 상품 없어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정말 시험 치는 거 싫은데.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2018년 기준에서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여행객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여행객이 얼마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제 퀴즈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둘 중에 뭐가 더 많겠냐 이 정도면 몰라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 한국에서 일본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은 5천만, 대충. 일본은 1억 2천만. 그죠? 국민 숫자는 그렇잖아요? 자, 일단. 그래도. 우리가 가는 게 많을지, 그 사람들이 오는 게 더 많을지. 우리가 가는 게 더 많을 것 전 같아요. 우리가 가는 게 더 많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거의 둘 다 많다 그러면 저는 더 반대로 해야지 퀴즈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더 많다? 그렇죠. 땡이고요. 자, 그럼 대충 숫자 이제 나는 빨리 떨어지는 게 나아. 패를 까시죠. 그냥 몇백만 수준으로 맞추죠. 몇백만. 700만? 어느 게 700만? 우리가 나가서 일본이 한국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한 150만. 한국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150만. 던졌나 봐. 오는 경우에는 한 80만? 80만. 많이 차이나요.
이런. 어느 쪽이 누가 더? 아니, 둘 다 많이 차이 나요. 둘 다.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럼 나 다시 한번 도전. 네, 도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 한 300만. 300만. 응. 네. 일본에서 한국 오는 거 한 200만. 300만, 200만.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나가고 한 200만 명 들어온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는 못 외웠기 때문에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온 일본인 여행객이 290만 정도. 역시 찍는 거는 내가 네. 좀 잘. 290만 명 정도. 누적이죠. 아니요, 그 한 해. 한 해 동안. 그래, 한 해 동안 네. 누적이죠. 한 해 말하자면 동안에. 한 사람이 두세 번 더 오는 경우도 뭐 다 그럴 수 포함되는 있겠죠. 거죠. 그러겠죠. 따로따로 네. 포함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연인으로 따지겠죠. 가는 거는. 어. 예. 가는 거는 2018년도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이 한국인 여행객이 750만. 와. 그러니까 대체로 한 엄청 많네. 우리가 한 750만 명 가고 그쪽에서 300만 명 온다고 대충 어림 잡으면 우리가 두 배나 더 가는군요. 그쵸. 그렇죠. 2배 넘죠. 짜증나네, 네. 갑자기. 제 기사 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여행객이 별로 없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근데 가잖아요. 이게 지금 2018년 자료인데 2013년도만 해도 그때는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여행객이 260만이었고 그해 2013년만 따지면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24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비슷한데 일본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2014, 15, 특히 2015년. 2015년에 400만이 딱 찍었거든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확 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날도 더운데. 다 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건 있어요. 대본에 다 있잖아요. 2013년, 14년에는 네. 한 240만, 270만이었다가 2015년에 400만을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네. 그러면서 400만, 500만, 700만, 750만 해마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거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 숫자는 제가 따로 그 데이터는 안 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마 동남아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15년부터 확 늘어난 게 국내 저가 항공이 사실 때부터 급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예전에 저가항공 한번 이슈 다루지 않았었나요? 그쵸. 네, 그때도 동남아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여행객 늘어났다. 그래도 어쩌면 동남아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항공료가 그만큼 싸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금방 가니까. 금방 가니까. 지금 국내 저가 항공 최근 5년 동안에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한 40%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연평균 40% 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느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광으로만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750만이 나가고 일본에 한정하면은 한 300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가 항공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느 시기 때부터 제주도 가는 것보다 그럼요. 일본 가서 당일치기로 갔다가 뭐 주말에 갔다가 언제 오는 게 뭐 더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엔가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주항공이었는데 일본 왕복 항공료가 16만 원이었대요. 와. 그러면 실제로 제주도에 대한항공 타고 가는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비싼 때 가는 거하고 주말 이용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도수 이렇게 그 운항이 많아지면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빈자리들을 사실 싸게 파는 거잖아요. 남는 빈자리들. 맞아요. 그만큼 그 저가 항공 공급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본 여행객이 지금 이제 불매운동을 통해서 줄게 되면 일본에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2003년에 고이즈미 내각 이후부터 비지트 재팬 일본을 방문하는 뭐 비지트 재팬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제 지방 경제가 이제 침체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회생하려면 관광 산업이 효과적이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 그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한 52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목표가 1000만 관광객이 목표였는데 10여 년 동안 이 캠페인이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도에 1000만 명 찍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천만 명 돌파하고 지난해 3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야.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까 그 이유인가요? 뭐 저가항공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그게 좀 영향이 있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이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2020년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방일하는 관광객 4천만 명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좀 밝히면서 이 관련돼서 되게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뭐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세를 면제해 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2011년에 621만 명 수준이었던 방일 관광객들이 쭉쭉쭉 늘어서 2018년도에 3,119만 명. 그러니까 7년 만에 5배로 늘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 발간한 해외 경제 포커스라는 데를 보면 2018년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소비 규모가 4.5조 엔이라는데 이게 자기네들 주요 수출 품목하고 비교를 하면 자동차가 11.3조 엔, 그 다음이 바로 이 외국인, 그러니까 방일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 4.5조 엔. 엄청 그 다음에 전자부품이 4.2조 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서 이 관광, 자기네들, 그걸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관광. 이 사람들이 쓰는 돈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자부품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이 쓰는, 여행객이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그 숫자는 보니까 액수가 좀 뒤쪽에 나올 텐데, 일단 여행객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걸 먼저 보면, 일본 통계 보면, 지난해 2018년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24.2%. 적은 숫자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제일 많아요. 26.9%.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대만이 15.3%, 홍콩이 7.1%, 미국이 4.9% 수준이니까 실제로 이 일본의 이 무역 규제가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그에 맞서서 한국에서 일본 여행 좀 불매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줄면 일본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게다가 그러니까 뭐 내년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내년이 도쿄올림픽 열리는 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네들 그때 뭐 방일하는 관광객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지금 아베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면 왜 우리 사드 때도 사실이야 그때 들어온 그 중국 관광객들이 확 주는 게 다 되게 표가 금방 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 불매가 일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5월에 아베가 이 지방창생, 관광 입국.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경제하고 이 관광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4조 5천억 엔 정도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2018년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이 소비한 돈이 4조 5천억 엔 정도 돼요. 이게 우리나라 돈 따지면 한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50조. 근데 여기서 지방에서 소비한 금액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게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11조 정도 돼요. 11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본에 일 때문에 한번 무슨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번 딱 가봤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오사카 갔었는데 일본에 이제 3대 도시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오사카 도쿄 사람 많이 가죠. 오사카랑 교토는 이제 붙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대 도시권이 있는데 여기 말고 지방으로 가는 그 관광객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1,800만 명이 지방을 찾았고 아까 얘기한 그 3대 도시권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에서는 관광이 그러니까 이 아까 그 3대 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소리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도시야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지방 경제가 좀 타격받을 수 있겠네요. 눈에 피부로 확 느껴지겠네요. 눈에 확 뜨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관광이 이제 GDP 대비해서 한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GDP 대비 거기도 한 1.8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중은 비슷한데
고용으로 따지면 한국은 전체 고용 대비 한 2.2% 수준인데 네. 일본은 9.59%. 그러니까 관광과 연결된 일자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OECD 평균이 한 6.9%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고용 대비해서 관광과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비교적 적다고 보면 네. 일본은 관광에서 이 고용률이 꽤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상황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로 인한 고용이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일본은 찾는 관광객 4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고 한국인 관광이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인 관광이 줄어든다 하면 아무래도 일본의 지방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숫자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게다가 보면 문체부가 2018년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 지출액 현황 보고서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용카드를 많이 썼대요. 한국에 와서 3조 한 4천억 정도. 잘했어요. 일본인들은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데 물론 네. 이제 현금 가져와서 이렇게 그렇죠. 환전하는 거 빼고. 쓰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공식적으로 그 지출한 돈이 이거 이제 신용카드니까 네. 2018년도에 6조 4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용카드 서로 베이스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는 1조 6천억 정도 썼고 한국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6조 4천억 정도 썼다 하면 이게 이제 관광 수지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적자인 거잖아요. 일본만 그렇죠. 이렇게 서로 한정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여행이나 일본 여행을 좀 자제하자. 그러니까 사실 여행은 내켜야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지금 일본 여행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약간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실 내키지 않는 여행을 갈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이미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빼더라도 이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되고, 장기적으로 이 일본하고의 지금 저 경제 규제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일본 여행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휴가철에 이렇게 계획을 미리 짜놨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미리 계획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고민이 많다는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겠죠. 이제, 근데 예, 맞아요. 어차피 이게 장기전이 예상이 된다면, 지금 당장 일본을 가냐 마냐, 지금 공항에 갔냐 안 갔냐 이거 말고, 어차피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굳이 일본 여행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게 여행에서 현실화되면 일본에서도 이게 알게 모르게 데이터로만 보면은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보다는 지방의 영향이 훨씬 크고 일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사카 이런 데는 젊은 그렇죠. 친구들이 가고 네네네. 나머지 이렇게 지역의 명소를 찾아가는 건데 이제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타격을 아까 말씀하신 많이 굳이 입을 일본에 것 꼭 같아요. 가야 하나 네. 이 정도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많이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항공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약간 이런 상황 저가 항공에서 최근에 약간 일본 수요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역 규제 이전에도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를 좀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그 일본으로 가는 이거 공급량을 좀 줄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본의 무역 규제 하고 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저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으로 가는 그 취향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줄이고 다른 동남아나 중국으로 그렇죠. 노선을 좀 변경하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제가 아는 분도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하루도 안 자고 예. 일찍 갔다가 그날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거예요? 16만 원 갔다 왔는데 딱 점심때 끼니 한 끼 해결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살 게 있냐고 네. 안 산다. 그리고 오사카 쪽으로 가셨는데 거의 예전에는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한동안 중국 분들이 막 얘기하는 네, 것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중국인가 명동인가 막 이랬는데 오사카가 그랬거든요. 오사카는 그게 진짜 심하잖아요.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렇구나, 네, 진짜.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사카는 진짜 많이들 가는데 교토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불매운동 여행 상품이든 아니면 일반 상품이든 불매운동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숫자로 보면 여행만 보면 대략 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일본 가는 사람 750만 명, 일본에서 한국 오는 일본인 관광객 대략 한 300명, 30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전체 관광에서 따지고 보면 4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 그리고 지방과 그런 도시권 그 아까 관광 따지면은 도시권 관광이 500만 명이고 지방이 1,700만 명. 그렇죠. 그 정도 되고 그 일본 경제에서 이 지금 관광과 관련된 이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대략 한 10%.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줄어들면 일본에 있는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너무 줄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그게 그 사회 안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전 참 뭐랄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참 이게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아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억지에는 이렇게 또 정당하게 또 대응을 하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국민성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것이 뭐 이렇게 일본에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압박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베 정부가 이런 걸 또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여행은 내켜야지 가는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양국 간 상황이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그래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세상은 넓고 갈 것도 많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네요. 어쨌건 이렇게 도표로 통계로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일본과 우리 여행 숫자도 비교가 되고 어떤 마음이 또 드는지도 새삼스럽게 좀 느꼈습니다. 진짜 인구가 거의 우리보다 2배가 넘는데, 그죠? 실제로 관광객은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보다 2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저관공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국내 관광도 좀 더 활성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이종태 팀장님은 휴가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방콕? 별로 못 정해봤습니다. 방콕 집에 계신 거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방콕 집에 있는 거. 저분은 휴가 때 집에 계실 걸로 제가 강력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생 항상 뭘 많이 쓰셔야 해서. 네, 친구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어디 가자고 안 그러세요? 그래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진짜 안쓰러워요. 짜증나네 갑자기. 근데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죠. 근데 아까 정말 보니까 이거 진행하다가 퀴즈 내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퀴즈 하나 갖고 오세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이종태 팀장님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을지 또 고시 수준으로 퀴즈를 내려면 그래도 이렇게 답안지는 이렇게 몰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먹고 오면 답을 못 맞춰. 본인도 몰라, 본인도. 답을 못 맞춰. 편집하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절대 못 맞추는 퀴즈를. 우리 일본과 한국의 여행객 수를 비교하면서 첫 번째 뉴스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쪽 대상 건너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리스 존슨. 오랜만이에요. 모리스 존슨. 네. 브렉시트. 브렉시트 정말 오랜만이에요. 일본 나라인데. 그래요. 일본 때문에 까먹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이 시사인싸, 저는 이제 경제인싸라고 해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이 브렉시트거든요. 맞아요. AS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종태 팀장님이 빛나는 그 브렉시트의 설명 아주 압권이었어요 그때. 얘네가 원래 3월 말이면은 그때 그 브렉시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7월 말인데. 이 브렉시트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모리스 존슨 새 영국 총리가 등장했어요. 모리스가 아니고 보리스. 네, 보리스. 네, 존슨. 이분은 어떤 분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거. 차에서 등장했군요. 아니, 왜냐면. 정신줄 놓으셨어요. 브렉시트 하면 존슨에 이종태 팀장만 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짧게 빛나는 별 일단 7월 23일 영국 보수당 여기서 당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보리스 존슨 전 외교부 장관이 제러미 헌트 외교장관을 눌러서 이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수당이 자기네 당대표를 당원들 우편 투표를 해가지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을 했는데 보리스 존슨 이 양반이 66.4%로 승리했고 보수당 당원이 한 16만 명? 뭐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영국 전체 인구의 한 0.2% 가량 된다는데 여기에 당대표가 지금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총리직을 자동빵 승계한다 합니다. 그렇군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7월 24일에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하여간 보리스 존슨 새 총리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투표하는 방식 보면 그러게요. 진짜 후졌어요.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우편 투표라니. 이 배달 사고 나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우리 같은 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도 예전 열린우리당에서 이렇게 당원 직선 투표할 때 이런 것도 검토했었어요, 실제로. 아니, 우리는 전자 투표하자, 이제는 막 이러고 우편 투표한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보리스 존슨 새 영국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일로 물어볼 차고 이렇게 가야 되네요. 네. 이분은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 그 벨기에 브뤼셀 특파원 시작한 이후에 그때도 EU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고 하고요. 정치는 1997년에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 런던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 시장 시절에도 EU와 결별하면 대영 제국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그런 주장을 했던 분으로 저희 알려져 있고요. 되게 한결같았네요. 네, 한결같은 사람이죠. 2016년에 EU 탈퇴 국민투표 찬성을 주도했던 분이고요. 그 메이 총리가 2018년도에 EU 그 관세 동맹 잔류하는 걸 내용으로 한 왜 브렉시트에서 왜 그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있었잖아요. 합의안. 그 합의안을 제시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외교 장관직에서 사퇴했죠. 사퇴한 이후에 메이 전 총리의 그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그 메이 전 총리가 그 탈퇴 협상안을 가져왔는데 계속 이게 강경파, 온경파 싸우면서 이게 세 차례 부결됐었거든요. 여태. 네. 그러면서 3월 29일에 원래 브렉시트 하기로 한 예정일이 그때였는데 그게 지금 10월 31일로 연기된 상황이에요. 그거 뭘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계속 연기가 돼.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10월 31일로 연기됐고 사진 보시면 아는데 이분이 약간 트럼프랑 비슷한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많던데요. 네, 약간 트럼프랑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인종주의, 성차별, 이슬람 혐오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영국판 트럼프로 좀 불리시는 분이고 이분이 원래 역사학자예요. 역사 예, 역사학자고 역사학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예, 책도 썼고요. 게다가 말하자면 영국 역사를 소재로 제가 볼 때는 좀 색깔이 있는 재밌는 글을 썼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하원에서 영국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노래도 그래요? 가수? 예.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인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자질이 있는 분인데 예술적이고 다재다능한 또라이. 네. 어쩌다가 아쉽다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인재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쩌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고요? 예. 다재다능과 정치는 좀 다른 문제니까.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메이 총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정태 기자가 좀 안쓰러워했죠. 예, 맞아요. 저도 안타까웠어요. 모두가 안쓰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메이 총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와, 이런 분이셨군요, 이분이. 기자이면서 또 정말 그 역사학자이고. 사진 보면 딱, 트럼프랑 비슷하게 생겼네. 정말 비슷해요. 근데 아까 슬로건 뭐 대영 제국의 부활 이런 거 볼 때부터. 그런 말도 얘기하는 것도 트럼프랑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일단 너 이제 너무 자세하게 안 하려고요. 이 질문 저희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 건데 일단 그리고 자세한 건 사실 이쪽이 해야 돼.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브렉시트 지금 10월 31일로 예정돼 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보리스 존슨은 지금 강경파예요. 브렉시트 강경파. 그래서 보수당 대표 경선하면서도 우리는 정해진 나라에 무조건 탈퇴한다. 이거기 때문에, 노딜, 아무런 EU하고 영국하고 아무런 협정 없이 뛰쳐나가는 거를 노딜 브렉시트라고 그랬잖아요. 브렉시트.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시간이 별로 없대요. 이게 영국의 여름 휴해, 그리고 주말, 이렇게 빼고 나면 실제로 협상이 가능한 시간은 한 달 남짓?
그것뿐이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 할 경우에는 지금 그 영국 중앙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영국의 GDP가 한 8%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7.5%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래서 왜 이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지금 막 계속 이런 얘기 나올 때 영국의 네. 브렉시트의 이 불안한 전망이 사실 주요한 이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도 그때 우리 예전에 얘기했지만 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인 건 맞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존슨이 이 총리가 된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기에 영국 단합을 강조하면서 21세기 처칠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판 마리 앙뚜아네트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보리스 존슨은 답정남인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무조건 탈퇴하겠다는 거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실 게 있을까요?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보리스 존슨. 아니요. 되게 저는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글은 잘 써요? 그래요? 예. 잘 써요.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는 아베나, 이 존슨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을 줄 것이 명확한 일들을, 일단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좀 전에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루아침에 그 영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자들이 무관세로 가던 것이 관세가 매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른바 이 금융 세계화라고 할 때 사실 이건 그런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사실은 아주 잘라서 말하면은 뉴욕과 미국의 뉴욕과 유럽의 런던으로 일단 모였다가 그 다음에 세계 각지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하자면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령탑 중에 하나였어요, 런던이. 맞아요. 그때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런 나라가 이런 식으로 보호주의로 갈 때, 과연 영국에 뭐가 남을까? 지금 이미 뭐 제조업이야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영국도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뭐 옛날에 이 구선진국 혹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좀 박물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그렇죠. 관광산업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금까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던 이 유럽의 영국 방문이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실업률이 7.5% 포인트 정도 7.5%. 예. 말하자면 증가한다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급주는 말로 들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영국 사회에도 큰 타격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정성이 엄청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런던이 금융 중심지,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이 사방에서 이 여러 나라들이 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지. 이게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게 되게 측정이 어려운 게 말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영국과 한국 사이의 뭐 수출입 관계라거나 뭐 영국에서 직접 들어온 돈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사실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 영국은 단지 이제 수출입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의 투톱 금융 허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이제 외국인들의 돈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돈이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쳐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가해지는 충격을 어림짐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파장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문제도 뭐 여러 가지로요. 어쨌건 이 문제는 또 다시 한번 또 다뤄야 돼요. 한 10월 말 가까이 되면. 좀 날 좀 선선해지면 좀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브렉시트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메이 총리 시절에 이분이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거의 내각 대학살을 나올 정도로 내각을 확 교체했다고요. 그러니까 단두대 존슨이라고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장관들, 그러니까 존슨이 총리가 되고 나서 미리 6명이 사퇴했어요. 나는 못하겠네. 예견한 거군요. 먼저 사퇴 딱 해버리고, 그리고 취임 후에 존슨이, 그러니까 그 6명하고 취임 후에 11명을 장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바꾼 거네. 17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근데 새로 이렇게 모신 장관분들이 대체로 다 브렉시트 강경파래요. 그리고 메이 전 총리하고 악연이 있거나 메이에 의해 쫓겨난 인사들을 대거 이렇게 너무 작정한 인사 불러들인 거죠. 뒤끝이 장렬하구만. 그래가지고 지금 가디언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이렇게 온 분들이 이 자유시장과 감세 주장하는 대처주의자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 존슨 내각을 1980년대 이후 가장 우익적인 내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네. 근데 하여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지만 이 우익의 움직임들, 어떤 우익의 결집을 통한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보고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존슨하고 여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사진 보면 엄청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근데 정책은 조금 약간 경제정책이나 이런 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 보면은 이 존슨이 지금 브렉시트 하자는 거는 EU의 규제를 벗어나서 자유무역하겠다는 극단적인 자유무역주의자인 거잖아요. EU를 규제로 보니까. 그리고 보면 이 존슨 같은 경우는 EU가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에는 반대를 하는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또 오히려 적극적이래요. 좀 특이하죠. 이건 또 트럼프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짜로? 같은 경우는 되게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멕시코 거기에 왜 장벽 생기는 것처럼 그 반이민 정책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책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은 이 존슨은 중국에 되게 유화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기하다. 근데 그거는 보면 만약 10월 31일 날 이 노딜 브렉시트로 이제 영국이 유럽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에 누군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돈줄로, 그러니까 무역하고 그 돈줄로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자기는 친중파고 중국의 1대1로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전쟁 세우고 있는데 존슨은 약간 중국과의 태도는 좀 달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조금 10월 30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10월 30일은 되게 예정되어 있는 큰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되게 큰 분기점으로 또 하나. 브렉시트 특집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준비하고 계세요. 10월 31일 휴가 가서 그거 준비하세요. 저는 어쨌든 이 존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는 영국 여행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디 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렇게라도 어쨌든 저는 영국 여행을 안 갈 겁니다. 올해 안에는. 저도 안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경제 뉴스, 국제 뉴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일 간의 여행객 수 비교를 통해서 여행 불매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브렉시트,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영국 국민들의 선택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10월쯤이면 뭔가 분명한 분기점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을 어떻게 이끌지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또 약간의 영향력도 어떻게 보면 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또 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실 때나 이동하면서 버스 안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요. 시사일을 한번 구독해 보신다면 지성인의 품격이 쭉쭉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여러분의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